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불러주신 책 속의 행복 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반도 2022년 그 책을 만들게 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배경은 이게 구상은 2018년에 됐어요. 그리고 준비하다가 2019년에 책이 나왔는데 2018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미북 정상회담도 하고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물을 보면요. 이쪽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정부가 홍보하는 것만큼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또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 만약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본다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뭐 정부의 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고 정부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실질적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여기 공동저자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하셨고 서울대 교수였던 윤영관 교수님께서 평소에 가끔씩 만나서 공부 모임을 하던 학자들 간의 모임을 하시고 그리고 각자 역할을 맡아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계의 스펙트럼으로 보면은요, 약간 중도나 그 정도 될 거예요. 뭐 저나 최강 박사님, 차두현 박사님 같은 분은 약간 보수적인 분이시고 김은구 교수님이나 이근 교수님 같으신 분은 약간 한국의 스펙트럼에서는 진보적인 쪽에 놓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럿이 모여서 이것이 자기의 그러한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그런 색깔을 감추고 정말로 만약에 현 정부가 풀어간다고 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지식인들의 양심을 반영해서 만들어보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왜 한반도 2022가 나왔나 첫 번째 PPT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끼셨지만 그래도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정말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 약간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심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국민들께서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당시에 나타난 정상회담 합의문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그런 염원을 받아내지 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이거 정말 국민들께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있다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한번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책을 썼던 것이고 그 책의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정부가 이 문제를 정말로 정부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은요 역시 학자들 간에서도 자신이 가진 관점에 따라서 이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드맵은 A안, B안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택하게 돼 있었는데 아무튼 실질적 평화정착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국 정세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말에 나왔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에서 발간한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는 그 국가의 최고 안보전략 문서를 보면요.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수정주의자, 리비저니스트라고 이야기하고 경쟁자, 컴페티터라고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행정부로서는 처음 그렇게 규정한 것이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규정을 해왔냐면 responsible stakeholder라고 그래서
책임 있는 이해 당사국이다. 그래서 뭐 국제관계에 중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간 외교적인 용어로서 말을 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부터 2017년 12월에 그런 문서를 공식적으로 내놓고 2018년 들어서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점을 고려할 때는 이것이 사실 남북관계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과거 냉전기에는 소련, 그리고 탈냉전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북관계가 때로는 진전을 이루고 때로는 정체되기도 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사실 그러한 주변 정세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 제기까지 하려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책이 발간이 됐고요. 한반도 2022의 핵심 내용은 5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정세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2018년에 대화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당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뤘습니다. 과연 어떠한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북한의 비핵화 의도는 있는 건지, 이 비핵화를 하려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비핵화와 함께 항상 논의되는 것이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거니까 평화체제 문제를 함께 논의한 거죠. 사실 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로드맵을 잘 맞춰놓으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 주변국 정세 변화만 이야기했는데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논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북 경협은 이러한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고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5가지 논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본 거죠. 잘 됐을 경우가 있는 것이고 잘 안 됐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모두 언급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로드맵 시나리오를 마지막에 담아봤습니다. 이것이 책의 구체적인 장으로서 들어가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 변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PPT 화면이 아마 나중에 동영상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상회담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던 거죠. 2018년 3월 6일입니다. 잊혀지지도 않는데요. 그날 우리 당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현재 국가안보실장이고 당시엔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원장이 평양을 갔다가 전날 갔죠. 3월 5일 갔다가 다음날 4시경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응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월 25일 날 깜짝 2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월 12일 날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9일 다시 3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다음에 2019년 2월 28일 날 다시 미북 정상회담 이러한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초기만 하더라도 정말로 북한이 변화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당시와 지금은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당시에는 합의문을 보면은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 정부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이나 또는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구체적인 말로써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부분이 미흡했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기준이 몇 개가 있습니다. 2005년 육자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과 미일 중러가 포함돼서 논의를 해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첫 번째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었네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이라는 거예요. 그 1조에 보면은요,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담고 있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로 복귀한다. 이게 사실은요, 비핵화의 최종 상태고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비핵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보니까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핵화 합의문은 2005년보다 15년이나 지났는, 15년 아니죠. 13년이나 지났는데 쇠퇴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거였죠. 그리고 역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부분은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의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됐었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이야기했고 지금도 제 이야기가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냐, 정의용 특사가 다녀와서 한 말부터가 잘못됐어요. 뭐냐면 당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 붙었냐? 체제가 보장되고 위협이 해소되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북한이 늘 했던 말이거든요. 사실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 물어봤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아니, 이런 이야기는, 체제가 보장된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결국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관계 정상화예요. 남북 관계 정상화나 미북 관계 정상화고요. 그리고 그게 전제 조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협이 해소돼야 된다는 거는요, 북한이 2016년 7월 달에 자신들의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만든 조선반도 비핵화 성명의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체제가 보장되고 위협이 해소되면 비핵화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때 가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와 다른 것인가 물었어야 돼요. 근데 묻지 않았죠. 물었는데 답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웠고, 결과적으로 합의문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2019년 2월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아무런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노딜이 나온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지금부터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현한 거죠.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은 2019년 초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덧붙이는 부분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미북 관계, 남북 관계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악화됐던 거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한 해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많은 모욕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삶은 소 머리, 저속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또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난을 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올해는 대미 정면 돌파전을 한다 하면서 무언가 전략 도발, 그러니까 ICBM 실험 같은 것을 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북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3중고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UN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올 1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북중 교역을 공식적으로는 차단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북중 간의 교역이 완전히 중단된 것 같진 않아요. 압록강 대교를 보면 차량이 제한적으로 북한에 넘어가면서 아마 중국이 북한에 여전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하는데,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또 8월달, 9월달에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입장을 약간 뒤로 미룬 것 같아요. 7월 12일 김여정의 대미 담화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미국 대선 전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북한이 먼저 하지 않겠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에게 양보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뭐 비핵화를 양보하면은 미국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한도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나름 좀 허풍을 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겠어 하면은 그 담화에 대북 제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다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 이상이 대북 제재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대북 제재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래도 내심은 제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 협상은 적대시 정책이 관건이다. 이 적대시 정책이 무엇이냐? 앞서 제가 정의용 특사가 이야기했다던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이 바로 적대시 정책이에요. 체제가 보장되고 위협이 해소돼야 된다는 것이, 그런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한 것이고, 미국 대선을 또 시사를 해요.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상회담을 해본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바이든보단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DVD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촬영한 DVD를 보내달라. 여기에는 두 가지 숨은 배경이 있어요. 첫째 뭐냐? 요 직전에 볼튼 보좌관의 회고록이 나와요. 거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엘튼 존의 로켓맨 DVD를 김정은에게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DVD가 시사하는 것이 그러한 유대를 이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죠. 미국 대선 전에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지만 대선 이후에 이러한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파트너는 여전히 트럼프다. 왜 그러냐? 바이든 부통령은요, 지금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죠. 이러한 탑다운 방식,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잘못됐다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없이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에게 외교적인 권위만을 부여했다, 외교적 정당성만을 부여했다고 비난을 하니까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엄청나게 당시에 비난했어요. 늙다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두타르드라는 표현인데 영어에서도 상당히 찾기 어려운 표현인데 단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런 단어를 딱 꺼내서 이렇게 바이든을 이렇게 공격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는 기대감이 여전히 좀 높았을 그런 시기였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 필진들이 품었던 우려 사항이 현실화돼 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